230억 달러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증발해버렸죠. 미 해군 차세대 군함 프로젝트가 4년째 도크에 묶여있는 그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크레이그 폴턴 박사가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25년간 해군 조선을 지켜본 그가 처음으로 절망을 느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참모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18개월 만에 같은 함정을 완성했습니다. 한국이요? 폴턴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것도 우리 기준보다 더 정밀하게, 더 빠르게 말입니다. 미국이 4년간 못한 일을 한국이 18개월 만에 해냈다는 겁니까? 그 순간 폴턴의 25년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 한반도 남쪽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 미국을 뛰어넘은 걸까요? 이것은 한 나라가 바다를 지배하게 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크레이그 폴턴입니다. 미국 해군 조선기술국에서 18년을 보냈고 CNN 군사산업자문위원으로 25년간 일해왔죠. MIT에서 해양공학 박사를 받았고 미 해군대학원 군수전략 과정도 수료했습니다. DDG 차세대 구축함 프로젝트 기술평가단 수석을 맡기도 했어요. 로이터, 포브스 같은 국제 언론사 자문위원도 겸하고 있죠. 제가 보지 못한 군함은 없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완전히 무너졌어요. 230억 달러가 바다에 빠졌거든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증발해버렸죠. 미 해군 차세대 군함 프로젝트. 목표 납기 2019년 12월. 현재 2023년 3월. 4년째 도크에 묶여 있습니다. 완성률 30%. 추가 예산. 의회에서 거부. 대안. 전무. 엔지니어들이 매일 퇴근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프로젝트 매니저는 3번이나 교체됐죠. 하청업체들은 줄줄이 손을 뗐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나의 저는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두꺼운 보고서를 내던졌습니다. 25년간 해군을 봐왔지만 이런 치욕은 처음입니다. 삼성 장군이 고개를 숙였어요. 국방부 차관이 깊은 한숨을 쉬었죠. CNN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침묵. 7초간의 무거운 침묵. 저는 마이크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캐디, 이거는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미국 조선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CNN 생방송이었거든요. 그 순간이었어요. 뒷줄에 앉아있던 해군 대령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폴턴 박사님, 혹시 한국 조선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이요? 야만 이 세이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한화오션에서 캐나다 해군 함정을 18개월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비웃음이었죠. 한국이 군함을요? 농담 마십시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상업선은 빠를지 몰라도 군함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전장 시스템이 뭔지는 알까요? 그런데 그 대령이 또 말했어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곳들이 이미 유럽 해군과 계약을 맺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죠. 그건 그냥 생산 라인이지 첨단 전장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들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 CNN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폴턴, 한국 울산과 거제를 직접 취재해보는 게 어때? 시청자들도 궁금해하고 있어. 저는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가보죠.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확인해 봅시다. 그날 밤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인천행 직항편.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으로 자료를 검토했어요. 한국 조선 산업 현황. 수주량, 기술력, 납기 준수율. 숫자들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과장이겠지. 저는 중얼거리며 비행기에 올랐어요.
14시간 30분의 비행. 창밖으로 태평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바다를 건너면 내가 알던 조선업의 정의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무너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새벽 4시 30분. 공항에서 울산까지 고속도로로 4시간.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한국 조선소 구경 오신 거예요? 요즘 외국 기자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도크. 정밀하게 정렬된 철강 블록들. 24시간 쉬지 않는 푸른 용접 불빛. 저는 차에서 내려 너클 잃고 바라봤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언제 이렇게 커진 거지? 그리고 그 순간 제 25년 신념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다 냄새와 함께 쇳가루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 첫 인상 규모의 충격.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전 8시.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 섰습니다. CNN에서 오셨군요. 이진 상무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진 상무가 나타났어요. 50대 초반 단단한 체격에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었습니다. 폴턴 박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먼저 안전모를 쓰셔야 합니다. 노란색 안전모를 받았었죠. 우리 조선소는 면적이 356만 제곱미터입니다. 서울 여의도보다 5배 큽니다. 전동 카트에 올라 이동했습니다. 먼저 블록 제작 구역부터 보시죠. 5분 후.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나타났어요. 저게 뭡니까? 선체 블록입니다. 하나당 800톤 정도 되죠. 800톤이라고요? 저런 걸 어떻게 옮기는 겁니까? 저기 보이는 골리앗 크레인입니다. 1600톤까지 들어올릴 수 있어요. 미국 조선소 최대 크레인이 500톤이었는데 말이에요. 놀라셨나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10분 후 용접구역에 도착했습니다. 파란 불빛이 번쩍번쩍 터져나왔어요. 수십 명의 용접공들이 동시에 작업하고 있었죠. 소음이 별로 없네요. 저희는 저소음 용접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한 용접공이 작업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분은 몇 년 차입니까? 김 기능장은 22년 차입니다. 우리 기술자는 평균 근속 16년입니다. 16년이라고요? 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국은 평균 근속이 4년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기술자를 소중히 여기니까요.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용접공의 손등에 작은 흉터들이 보였어요. 저건 숙련의 흔적입니다. 저들의 손끝에는 40년의 기술이 흐르고 있어요. 15분 후 조립 라인에 도착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선체가 블록 단위로 정밀하게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저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3차원 설계 시스템입니다. 오차는 2mm 이내죠. 2mm요? 미국에서는 1cm도 어려운데. 이건 시간 단축이 아닙니다. 완벽한 계산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은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부품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거제에서는 부품의 90%가 반경 50km 안에서 조달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요? 미국은 부품 하나 받는데 한 달이 걸리는데. 이진 상무가 지도를 보여줬어요. 빨간 점들이 거제도 주변에 촘촘히 찍혀 있었습니다. 30년 이상 함께 해온 파트너들입니다. 신뢰가 바탕이에요.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생태계였습니다. 저기 기술자와 대화해 보시겠어요? 40대 중반의 박주임이 다가왔습니다. 품질 검사를 담당합니다. 모든 용접선을 하나씩 확인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아닙니다. 우린 처음부터 정확하게 만들거든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린 군함이든 상선이든 사람을 태우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사람을 태우는 마음이라고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빠를 수 있나요? 우린 급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요.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속도는 준비에서 나온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구역을 봤습니다. 저기서 선체 테스트를 합니까? 네. 소음, 진동, 수밀성을 모두 확인합니다. 미 해군 기준보다 20% 엄격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바다는 거짓말을 용서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2시간 투어가 끝났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공정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저는 오늘 제조업이 아니라 철학을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왜 미국은 이렇게 못하지? 숙소로 돌아가는 길. 해가 지고 있었지만 조선소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저들의 손끝에 체계가 있었다. 한국의 조선소는 하나의 유기체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났거든요. 박주임의 말이 사람을 태우는 마음으로 만든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도 기술도 시스템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속도는 철학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바다 위에서 새로운 철학을 만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숙소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폴턴 박사님, 워싱턴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미 국방부 담당자들과의 화상 연결이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차관, 해군 제독, 의회 보좌관들이었죠. 폴턴, 현지에서 뭘 본 거냐? 차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국의 문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화면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은 이미 그 해법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구체적으로 말해봐.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230억 달러를 태우는 동안 한국은 18개월 만에 군함을 완성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숫자로 말씀드리죠. 평균 근속 16년, 공급망 반경 50km, 오차 2mm 이내. 그게 사실이냐?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주변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건 단순한 효율성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오후 2시. 하나오션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안내 직원이 말했어요. 캐나다 총리님이 오시거든요. 캐나다 총리라고요? 장보고 3차 잠수함 인도식이 있습니다. 거제 하나오션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잠수함이 도크에 떠 있었어요. 저게 장영실함입니다. 길이 83m, 폭 9.6m.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이었죠. 직접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잠수함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생각보다 넓었어요. 모든 계기판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이 잠수함의 특징이 뭡니까? 리튬 배터리 시스템입니다. 세계 최초죠. 엔지니어가 설명해줬어요. 수중에서 2주간 잠항이 가능합니다. 2주간이라고요? 기존 잠수함은 며칠입니까? 보통 3-4일 정도죠. 5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리튬 전지 모듈 앞에서 멈췄어요. 한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걸 해내죠?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린 지키기 위해 만듭니다. 지키기 위해 만든다고요? 그 대답에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무엇을 지킨다는 겁니까? 바다를 지키고 평화를 지킵니다.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오후 4시. 캐나다 총리가 도착했습니다. 저스틴 트리도 총리였어요. 그가 장영실함을 둘러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놀랍군요. 정말 놀라워요. 총리가 감탄했어요. 캐나다가 이런 잠수함을 주문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미국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진보 문제였어요. 저는 CNN 카메라맨에게 손짓했습니다. 지금 촬영하세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의회를 움직여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법을 바꿔서라도 한국에서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조선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명입니다. 카메라맨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계속 촬영하세요. 저는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바다 위에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방송을 확인했어요. 제 인터뷰가 CNN 메인 뉴스로 나왔습니다. 미 해군 전문가, 한국 조선소 극찬.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찬성과 반대가 격렬하게 충돌했죠. 미국 배신자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나?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워싱턴에서, 뉴욕에서, 전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폴턴,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당신이 미쳤나?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렸어요. 밤 11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화오션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난 카메라 앞에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말을 했다. 그리고 한 줄 더 추가했죠. 법을 바꿔야 한다. 그건 명령이 아니라 필연이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언론들이 제 발언을 대서특필했어요. 미국 전문가, 한국 조선업 찬사. CNN 자문위원, 법 개정 촉구.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더 보고 싶었거든요.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본 게 진짜인지 말이에요. 그날 오후. 거제항에서 장영실함이 출항했습니다. 캐나다 해군기가 펄럭이는 잠수함이 바다로 나갔어요. 저는 부두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건 군함이 아니라 국가 철학의 결정체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다 냄새와 함께.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래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3일 후. 워싱턴 펜타곤 브리핑룸에 소집됐습니다. 의회 보좌관, 노조 대표, 조선업 로비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공기가 차갑더군요. 폴턴, 당신이 한국에서 한 발언 때문에 난리가 났소. 의회 국방위 보좌관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군함을 만들자고? 일자리 유출 아니오? 조선업 노조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자리 유출이라고요? 그 논리는 검증으로 대답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현재 미국 조선업 일자리는 몇 개입니까? 약 15만 개 정도. 4년 전에는 몇 개였? 17만 개 정도였죠.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미 2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한국 때문이 아니라 비효율성 때문에 말이에요. 로비스트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외국에서 만드는 건 안보상 문제가. 바이어 마이너스 스톨레법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는 법무팀이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이 법은 193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90년 전 법이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건 안보 논리가 아니라 관성의 성벽입니다. 한 장성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폴턴, 상선과 군함은 다르다. 전장 시스템을 외국에 맡길 순 없어. 저는 예상한 반박이었죠. 장군님, 한국 조선소의 민군 겸업 체계를 아십니까? 민군 겸업이 뭐냐? 같은 기술자가 상선과 군함을 동시에 만듭니다. 숙련도가 축적되는 구조죠. 자료를 보여줬어요. 현대중공업은 상선 70%, 군함 30%를 동시에 생산합니다. 그게 장점이냐? 숙련 루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미국은 군함만 만들다가 몇 년씩 쉽니다. 기술자들이 흩어져 버리죠. 흩어진다고? 평균 근속 4년이면 기술이 축적될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평균 근속 16년입니다. 숫자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공급망 반경 50km, 부품 조달률 90%, 블록 공정 정밀도 2mm. 그 숫자들이 정확하냐?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노조 대표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미국 기술자들이 실업자가 되는 건 막아야 하지 않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실업자를 막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보호하거나 발전시키거나. 무슨 뜻이냐? 보호하면 일시적으로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태되죠. 발전시킨다는 건 한국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들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로비스트가 반박했어요. 한국 기술을 베끼자는 얘기냐? 베끼는 게 아닙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7초간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때 한 장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이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장군님. 그래서 최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소가 어디든. 장소가 어디든이라고. 애국은 감정이 아니라 성능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230억 달러를 태우는 게 애국입니까? 4년씩 지연되는 게 자존심입니까? 장성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규정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결과를 막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보좌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법을 바꾸기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캐나다가 이미 한국에서 잠수함을 받았습니다. 호주도 검토 중이고요. 동맹국들이 우리만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한 보좌관이 속삭였어요. 이게 통과되면 표를 잃어요. 또 다른 장교는 주먹을 쥐고 있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자부즈 BS. 레디너스 -1짜리 대 전투 준비성. 그날 저녁 CNN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폴턴, 큰일 벌였구만. 펜타곤이 난리 났어. 예상한 일입니다. 계속 밀어붙일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숫자는 정직했고 진실은 불편했습니다. 그게 답이야? 네. 그게 제 답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봤어요. 제 발언이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폴턴 박사 매국적 발언. 미 조선업계 발칵. 한국 로비설 제기. 하지만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수치가 세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벽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말이죠. 워싱턴 회의 후 일주일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보고 싶었거든요. 오전 4시 50분. 거제 하나오션 정문 앞에 섰어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호도 음악도 없었어요. 대신 동시에 움직이는 손들이 있었죠. 저들은 매일 이 시간에 출근합니까? 새벽 5시가 시작입니다. 30년째 같은 시간이에요. 무음의 행진이었어요. 하지만 질서가 있었죠. 새벽 5시, 이 조용한 열정은 뭔가? 용접구역에 들어갔어요. 한 숙련공이 용접선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뭘 보고 계신 겁니까? 용접선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가 자를 대며 측정했어요. 이 부분이 3mm 벗어났네요. 그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3mm가 흔들리면 바다가 벌을 줍니다. 다시 해야겠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용접기를 다시 켰어요. 저는 용접선 위에 새벽빛이 스치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장인이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오전 9시. 거제에서 20분 거리의 공급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밸브 전문 업체입니다. 하나오션과 30년째 거래해요. 작은 공장이지만 정돈되어 있었어요. 이 밸브가 어디에 쓰입니까? 잠수함 주요 배관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실수하면 잠수함이 가라앉죠. 그래서 우린 30년째 같은 치수를 지킵니다.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0.1mm 이내입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오차였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연습이죠. 30년간의 연습. 낡은 측정기와 새 디지털 게이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왜 둘 다 쓰시나요? 기계는 정확하지만 손맛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기계가 확인하고 인간이 확정합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오후 2시. 조립 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동화 검사가 끝난 후에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듣고 보고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검사는 끝났는데 왜 또 확인하십니까? 기계는 숫자를 봅니다. 우린 마음을 봐요. 이 배는 사람이 탈 거거든요. 그가 선체를 톡톡 두드렸어요. 소리가 달랐습니다. 저 소리가 뭡니까? 정상 소리입니다. 이상하면 다시 해야죠. 그날 오후 실제 사례를 봤습니다. 소음 기준 미달 판정이 나온 구역이 있었어요. 다시 해야겠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정은 맞춥니다. 대신 밤샘 작업하죠.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약속이니까요. 저는 그들이 밤새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음 날 아침. 문제 구역이 완벽하게 복구되어 있었습니다. 납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행운이 아니라 훈련된 필연이다. 그날 저녁 정리했어요. 새벽 5시 출근. 3mm 오차 재작업. 0.1mm 부품 정밀도. 기계 인간 이중 검사. 당일 문제 해결. 작은 기적이 연쇄되면 그걸 우리는 체계라고 부른다. 다음 날 아침. 이진 상무와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의 비결이 뭡니까? 비결은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할 뿐이에요. 배는 사람 목숨을 맞는 거잖아요. 대충 만들 수 없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여긴 소리가 낮다. 대신 정확도가 높다. 큰 소리 낼 필요가 없었거든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들의 손끝에서 국가 철학을 보았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조선소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어요. 이 체계는 복제 가능한 문명이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더 큰 싸움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기니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 후. 긴급 상황이 터졌습니다. 폴턴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CNN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진행 중인 캐나다 군함 프로젝트에 태풍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라고요? 예정된 해상 테스트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연기하면 납기가 밀려요. 저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16시간 후. 거제에 도착했어요. 한화오션은 비상체제였습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진 상무가 기상 자료를 보여줬어요. 언제 도착합니까? 48시간 후입니다. 테스트는 언제 예정이었죠? 36개월 시간 후입니다. 12시간의 여유밖에 없었어요. 연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캐나다 납기가 한 달 늦어집니다. 한 달 지연이라고요? 계약 위반 조항에 걸릴 수 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캐나다 해군 대령이 들어왔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태풍 때문에 고민입니다.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테스트를 연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진 상무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대응 시나리오요? A, B, C 세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가 자료를 펼쳤어요. 어한 핵심 항목만 36개월 시간 내 완료. 비안 테스트 해역을 내측으로 변경. 시안 태풍 중에도 안전 확보하며 진행. 시안이 가능합니까? 파도 2.5m, 바람 18노트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순간 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폴턴, 한국 건조 반대 성명 초안이 유출됐어. 뭐라고요? 일부 의원들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외교적 압박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는 캐나다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누수를 막아주진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치적 압박과 기술적 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음 날 새벽. 태풍의 전면이 다가왔습니다. 파도가 거세졌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테스트를 강행합니까? 한국팀이 회의를 열었어요. 파도 2.5m, 바람 18노트. 기준 내입니다. 결정하시죠. 이진 상무가 선택했습니다. 정면 돌파합니다. 파도는 협상이 안 됩니다.
실력만 통한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오전 10시. 해상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함정에 올랐어요. 거친 파도 속에서 배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는 계속됐어요. 소음치 측정 시작합니다. 엔지니어가 장비를 조작했어요. 파도 소음 때문에 측정이 어려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까요? 나와야 합니다. 1시간 후. 첫 번째 결과가 나왔어요. 소음치 목표치보다 2dB 낮습니다. 목표치보다 낮다고요? 기동성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함정이 급격히 방향을 바꿨어요. 파도를 뚫고 나가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응답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목표보다 0.7초 빠릅니다. 더 빨라졌다고요? 전력 시스템 점검입니다.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안정도 99.98%입니다. 거의 완벽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헬멧을 벗었어요. 우린 지금 역사 위에 서 있다. 일정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체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데이터가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소음치 목표 대비 -2dB, 기동 응답률 0.7초, 전력 안정도 99.98%.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법을 바꿀 수 없다면 역사가 법을 바꿉니다. 제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렸어요. 이 배가 역사를 앞당겼습니다. 그날 저녁, 캐나다 대령과 마지막 대화를 했어요.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태풍 속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날씨와 싸우지 않습니다. 준비로 이깁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 본토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폴턴, 당신 지금 큰일을 했소. 어떤 큰일 말입니까? 의회가 움직이고 있어.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고. 법 개정 논의라고요? 진짜입니까? 당신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풍이 지나간 바다가 다시 잔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에 한국이 만든 함정이 떠 있었어요. 이제 멈출 수 없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이 이기고 있었거든요. 숫자가 편견을 이기고 있었어요. 실력이 자존심을 이겼다.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이제 정말 역사가 바뀔 것 같았어요. 한국의 바다에서 시작된 변화가 워싱턴까지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법 개정 통과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 후, CNN 본사에서 특별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폴턴, 다큐멘터리를 만들자. 편집장이 제안했어요. 제목은 더 네이션 댓 빌즈 더 시. 바다를 만드는 나라라고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 말이죠? 한국이 세계 해양 문명의 새로운 중심이 됐다는 선언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주 후,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해외 동맹국 내 군함 건조 허용 조항 최종 가결. 90년간 미국을 지배했던 법이 바뀐 겁니다. 저는 의회 앞에서 생중계를 진행했어요. 역사가 법을 고쳤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숫자가 편견을 이기고 현실이 관성을 이겼습니다.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가 동시에 한국에 발주를 넣었습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까지 합류했어요. 세계 해양 기술의 중심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다의 중심이 동쪽으로 옮겨갔다. 한 달 후, 마지막 한국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차거제에 왔어요. 현대중공업 도크의 각국 함정들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함정, 캐나다 잠수함, 호주 구축함. 장관이었어요. 이제 진짜 글로벌 허브가 됐군요. 이진 상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놀랍습니다.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몰랐어요. 촬영 중에 한 용접공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김 기능장이었습니다. 22년차 숙련공이었죠. 소감이 어떠세요? 신기합니다. 그가 헬멧을 벗으며 말했어요.
예전엔 한국 배만 만들었는데 이제 세계 배를 만드네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그가 웃었어요. 우린 바다를 만든 게 아니라 미래를 잇는 겁니다. 미래를 잇는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말 CNN의 마지막 자막으로 쓰이겠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끝났습니다. 편집실에서 마지막 장면을 확인했어요. 거제 새벽 바다 위로 각국 함정들이 첫 출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극기, 성조기, 캐나다기, 호주기가 함께 펄럭였어요. 완벽합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방송 3일 전 워싱턴에서 기념 세미나가 열렸어요. 코리언 시스템 레볼루션. 제목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배를 빠르게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300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철로 만들어졌지만 그 뜻은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한국은 바다를 건조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다스릴 철학을 세웠어요.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방송 당일 CNN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준비됐습니까? 네. 저는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인류 산업의 새 장입니다. 송출 버튼을 눌렀어요. 더 네이션 대 빌즈 더 시가 전 세계로 방송됐습니다. 시청률이 폭발했어요. 107개국에서 동시 중계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어요. 25년간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노트를 꺼내 마지막 글을 적었어요. 내 평생의 사명은 진실을 전하는 것이었다. 230억 달러 실패 앞에서 절망했던 나. 한국 조선소에서 경외를 느꼈던 나. 워싱턴에서 외로이 싸웠던 나. 오늘 진실은 한국어로 쓰였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태평양 너머에 있었어요. 거제의 새벽 바다에 24시간 멈추지 않는 용접 불빛에 우린 미래를 잇는다던 김 기능장의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건조한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항해시키는 문명이라는 걸. 미국의 법이 바뀌었고 세계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됐어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것. 진실의 전도사가 되는 것.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바다 위에서 증명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펜을 내려놓았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혁명이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